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6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 중순 2,000명대 확진을 전망했지만 예측보다 빠른 확산에 이동 제한 조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예약이 1시간 전부터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확보된 물량이나 도입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도덕성과 가족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전 대표를 상대로 옵티머스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오늘 밤 11시 차량 심야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SNS에선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판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남자 중학생이 또래 여러 명의 학교 폭력을 당하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입니다. 피해 학생은 기절놀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의 서울대병원 해킹으로 환자와 직원 등 7천여 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등 유력 인사 의료 기록 유출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가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61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2,000명 확진을 걱정했던 방역당국이 이 빠른 속도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인 건 물론이고 델타 변이가 급증하면서 상황 전개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들도 줄줄이 방역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그제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부행장 등 총 16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층은 폐쇄됐고 180명은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 환기가 어렵고 일부 자리는 칸막이가 없는 상태로 장시간 근무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은행 집단 감염은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으로 확산됐습니다. 지난 6일 은행 본점을 다녀온 공단 파견 직원을 매개로 청소노동자 2명이 감염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행정관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방위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비수도권 확진자도 일주일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내일 0시부터 세종과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줄줄이 2단계로 격상됩니다.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대전과 세종은 4명, 울산과 제주는 6명 등 지자체별로 모임 제한을 더욱 강화한 곳도 있습니다. 세종과 부산, 제주 등에선 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확진자가 500명이나 더 늘면서 내일 당장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불과 이틀 전 정부는 8월 중순 2,300명대 발생을 이번 4차 유행의 정점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정점은 이를 뛰어넘고 유행은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4단계보다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 30도를 넘는 찜통더위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땀을 엄청 흘려요 내가. 근데도 여기 나와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줄 나. 최근 일주일 새 검사 건수는 50% 늘어난 상황. 정부는 불과 이틀 전 7월 말 1,700명대, 8월 중순 2,300명대 확진자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600명을 넘어서면서 이번 주 2,000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2,000명에 육박할 수 있어요, 지금 봐서는. 이번 4차 유행이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150명대에서 치기 시작했다면 지금 600명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연료가 굉장히 풍부한 상태에서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하한선을 비교하면 4,0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과거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면 봉쇄도 불가피합니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점점 나빠진다면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정부는 다음 주 초반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켜본 뒤 수도권 단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50대 후반의 모더나 접종 예약은 중단 하루 반나절 만인 조금 전 8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어제 예약을 못한 162만 명이 대상인데 이번에도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50에서 54세까지 예약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요일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후 55에서 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57살 남성의 예약을 대신 해보겠습니다. 8시가 되자마자 예방접종 시스템 접속을 시도했지만 대기 시간이 1시간 넘게 뜹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연된 건데 결국 접속이 끊어집니다. 다시 접속했더니 대기 시간은 78시간으로 확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공연불이 된 겁니다. 55에서 59세 사전 예약은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다음 달 9일에서 25일 사이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접속이 몰린 건 백신 수급 불안 속에 원하는 날짜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일정을 정하시는 그런 문제여서 최대한 예약에 지장이 없게끔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하도록. 50에서 54세는 요일별 분산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19일은 53에서 54세, 20일은 50에서 52세, 21일부터는 50에서 54세 모두가 예약을 하는 시기입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를 주로 맞게 될 40대 이하도 예약 오부제를 검토하고 직장인을 위해 오후 6시 이후 접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말을 믿고 방역당국의 입만 쳐다보던 국민들은 마치 안개 속에서 숨바꼭질하듯 백신을 찾아 헤매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제 곧 충분히 공급된다던 백신은 다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회사와의 비밀 유지 약속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앞으로의 접종 일정은 또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박상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50대가 접종할 모더나 백신은 지난 8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75만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주간 단위로 물량이 순조롭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접종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마지막 주 물량 공급에 갑자기 차질이 생기자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도입되게 될 모더나 백신의 그 공급 일정이 끝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약을. 이 때문에 결국 71년생부터 67년생까지 50대 초반 접종은 당초보다 일주일 연기된 다음 달 16일에 시작됩니다. 정부는 중단 하루 만에 예약을 재개하면서 50대가 접종할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에 총 8천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이번에도 제약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60년대 중반이 미뤄지면 또 그 뒤에도 같이 미뤄지는 거니까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백신이라도 좀 빨리 맞고. 정부도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시기가 또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분기에 들여오기로 했던 노바백스와 얀센 등 271만 회분도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렇게 급속히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데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선 김호란 방역기획관을 경질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저는 보통 방역당국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 내에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고 정점에 있는 기구인데요. 예. 네, 본부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산하 1, 2차장은 복지부, 행안부 장관이 각각 맡아 방역 관련 부처와 기관들을 총괄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 조직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죠. 정부 홈페이지엔 이 방대본을 방역 컨트롤 타워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부 조직들을 보면 방역 컨트롤 타워가 정은경 본부장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도 지난 4월 방역기획관 자리를 신설해 예방의학 전문가 김호란 교수를 임명하면서 이 방역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우란 기획관이 이 방역 정책을 전담할 거란 게 당시 청와대 대변인 설명이었죠. 그런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김우란 기획관의 일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잇는 가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슬쩍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과 역할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그리고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고 단순한 가교 역할만 했다. 이것도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박 수석은 김우란 기획관이 이 부서들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란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란 취지의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국가 위기 관리에 있어서 최종 컨트롤 타워는 결국은 청와대,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 그렇고요. 그럼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백신 수급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네,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꾸려졌는데요. TF 팀장을 권덕철 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이 실무 지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 도입 총괄은 복지부 차관, 국제협력 지원은 외교부 차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사태에 대해 대국민 공식 사과를 한 건 지금까지 정 청장이 유일하죠. 예, 윤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황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이해가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 비이재명 경쟁 양상으로 진행되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구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차 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그동안 방어에 치중해오던 이재명 후보가 공세로 전환했고 다른 후보들도 일제히 이낙연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에 반 이낙연 전선이 겹쳐 만들어진 형국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의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을 꺼내들며 본인 주변을 먼저 돌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저희 가족들 걸고 넘어지니까.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가 후보 검증은 본인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하자 이 전 대표 측이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불똥 튀는 걸 우려하느냐고 비판한 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 지사는 원래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방어에 치중했던 전략의 수정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다며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증에 대한 요구랑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대응할 가치는 있지만 오늘 얘기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는 못하는 거고요. 예비 경선에서 이 지사에게 집중됐던 검증 공세는 지지율 상승세인 이 전 대표에게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0점짜리 대표였다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은 패장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총리로서 이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시냐. 이 전 대표 측은 지지율 상승의 방증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세론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층 확장을 목표로 시작한 민생 행보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보 라인의 혼선까지 겹치면서 국민에게 다가서겠다는 윤 전 총장의 구상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금 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입당 문제를 조율했습니다. 이달 안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야권의 물밑 기류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36%로 43.9%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차범위 밖으로 밀렸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11.3%포인트 격차로 앞섰는데 공식 행보에 나선 뒤 오히려 역전을 당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중도 확장을 통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강조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중도층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오히려 1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윤 전 총장 행보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평가와 함께 메시지도 국민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게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중원은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여튼 그게 꽤 실망스럽더라고요. 좀. 공보 라인의 미숙한 일처리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다수의 공보팀 관계자들은 이동훈 전 대변인의 폭로에 대한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이와 다른 공식 입장문이 배포됐습니다. 이 전 대변인 사퇴 이후 이상록 대변인 체제가 언론과의 소통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르면 내주 출마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길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입당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여당 대표와 합의했다가 번복한 일을 두고 국민의힘이 그 후폭풍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럼 주지 말자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다시 반박하자 우리 당 대표 맞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건전한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신공격성 말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검토라고 말을 바꾼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전 국민 지급 반대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론과는 다르지만 선거 전략상 내린 결정이었다는 논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재난지원금을 주자 말자의 논쟁에서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요? 그러자 이 대표와 같은 바른정당 출신인 삼선의 조혜진 의원은 우리 당이 줄기차게 비판해온 것이 혈세를 선거에 이용하는 매표 행위라며 우리 당 대표가 대선 전략 차원에서 옳단 논리를 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다음 세대가 쓸 돈을 당겨와서 피해를 안 받은 국민에게까지 뿌리면 범죄라고 강조하며 당의 철학을 한 사람이 덜컥 바꿔선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자중질환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잘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당 대표와 논의해온 것을 기초로 해서 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지기보다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우리 당에 수류탄을 던져 아군 진지에 터졌다며 송영길 대표가 좀 못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당론이라고 하는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언제 또 슬쩍 발을 뺄지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여당에서는 부총리를 해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 분위기는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거듭 반대했습니다. 저희도 한정된 재원을 지급하느냐고 이제 80%를 국회에 제출했고요.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도록. 여당 의원들이 채무 상환용으로 쓸 2조 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활용하자고 한 데 대해서도 김부겸 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무 상환을 하기로 했던 2조하고 합치면 국가 빛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또 그런 지금까지 룰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쉽게 이것도 허물고 이럴 수는 없었고요. 정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여당 내에선 재정 독재를 하자는 거냐며 홍 부총리 해임 건의까지 언급했습니다.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해 3월에도 홍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자 당시 이해찬 대표가 해임을 거론했고 결국 홍 부총리가 물러선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서울 수도권의 유흥가조차 불이 꺼지기 시작할 시간인데 국회가 있는 여의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서강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강대교 건너서 국회로 가는 길 초입이군요. 뒤에 경찰 검문소가 보이는데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차량 시위는 예정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은 국회 둔치주차장을 차량 집결지로 예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이곳 서강대교 남단을 비롯해 서울 도심 진출입로 25곳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원천 봉쇄에 나섰습니다. 집회 문구나 물품이 보이면 차량을 되돌려 보내겠다는 건데요. 이에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국회 앞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이들은 또 집회 규모를 줄여서라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시위에 동참 의사를 밝힌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절박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도 자영업자 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조정 논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점도 단체 행동에 나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오는 22일까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강대교 남단에서 TV조선 한지연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정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에서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내린 무혐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건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던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 지난 넉 달간의 감찰 결과 발표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한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해 6월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실체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팩트는 없고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월성원전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 사건을 사례로 꼽으면서 수사 대상자 인권 침해를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차단해 엄단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언론은 권력이 말하는 것만 받아쓰란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아스팔트 온도는 60도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예보된 다음 주가 두렵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이글거립니다. 도로 위 온도는 6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살수차가 달궈진 도로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시민들은 찜통더위에 힘겨워합니다. 차를 탈 때 차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많이 느끼죠. 감자를 캐는 농민들은 우산을 개조한 모자까지 써보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작물 수확하는데 엄청 애로사항 많지 뭐. 식염수도 이제 먹어가면서 하니까 그냥은 못해요.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대전과 춘천 34도, 서울은 33도까지 올랐습니다. 4차 대유행에 폭염까지 겹치자 인천에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기자들과 같이 서 있어서 좀 감염에 좀 우려도 있고요. 차 안에서 에어컨 있는 데서 기다리면서 쉽게 검사받고 나오고 축산 농민들은 무더위에 약한 가축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추위에 강하지 더위에는 약하거든요. 선풍기 이외에는 없어요. 35도 이상 정도 벗어나면은 이제 긴장을 해야 되겠죠. 일요일부터 전국에 짧은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폭염을 씻어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서울은 이틀째 계속된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년 같으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했을 한강공원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열대야를 시키는 가족에게 단속반이 진짜 가족이 맞는지 증명하라고 해서 실소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서울 한강공원. 셀카를 찍으려는 남성 3명에게 한강사업본부 공무원과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예, 이거는 지금 위법입니다. 그러니까는 2분 하시거나 1분 하셔서 거리두기 해주셔야 돼요. 열대야의 2 딸을 데리고 나온 부부에겐 진짜 가족이 맞는지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서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증명서를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방역수칙 위반 단속도 깐깐해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 및 3인 이상 집합 금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돗자리를 깔고 혼자 앉아 있어도 앉으실 때는 좀 써주세요. 지금 써주세요. 외국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Excuse me, mask please. 술자리는 아예 버리고 치울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네네. 닦으시고, 예, 지금 이러셔서 이거 다 치워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도 금지했고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심야 피서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전력 수급도 비상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데 앞서 잠시 전해드렸듯이 다음 주 더 강한 더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전기 수급이 더 걱정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가정과 기업의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는 업체 상황실. 예비 전력 상황판을 주시하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낮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오후 3시가 되자 공급 예비율은 10%대까지 떨어집니다. 갑자기 더워지면서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오후 시간대 4시 이후로 그가 피크가 좀 이전된 형태를. 실제 어제 오후 전력 예비율은 순간 9.9%까지 떨어지며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다음 주 한반도 상공이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는 열돔 현상이 예보된 겁니다. 산업부 역시 이번 달 말 전력 예비율이 최대 4.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안은 피크 시간대 수요 조절뿐입니다. 추가 전력 공급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지는 블랙아웃도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 블랙아웃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전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2018년 111년 만에 폭염이 올여름 재현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력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남녀 중학생들이 모여서 동급생 1명을 목 조르고 괴롭히는 학폭 의심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기절놀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 영상을 보면 그 말에 의심이 듭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녀 중학생 일행이 상가 건물 앞에서 담배를 핍니다. 키 큰 남학생이 작은 학생 뒤에서 목을 조르고 구경하던 여학생은 남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합니다. 목을 졸린 남학생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 학생과 일행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일행이 학교는 다르지만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중학생들은 속칭 기절놀이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늘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신고해 주겠다. 학생이 이렇게 막 처벌을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는 맞는데.
하지만 문제가 된 영상이 SNS로 빠르게 번지면서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 경찰은 집단 괴롭힘이나 폭행, 성추행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매달 2% 수익을 챙겨주겠다면서 4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다단계 방식의 투자에 속은 피해자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체 뭐라면서 호객에 나섰던 건지 권영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연회장. 연단에 오른 남성이 투자 수익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대표들, 우리 팀장들, 우리 지점장들 다 부자 만나고 있어. 코스닥 상장사 등 계열사 13개를 거느린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서모 씨입니다. 매달 2%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4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을 확장한 건데 경찰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2% 해가지고 이자 준다고 해가지고 세금도 써주고 뭣도 써준다고 하면서 서 씨 말에 현혹돼 지난 3년간 투자금을 낸 피해자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7일 유사수신과 사기 등 혐의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서 씨 명의 계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경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는 방역 구멍을 막는 것도 중요하죠. 밀집, 밀접, 밀폐, 완벽한 산밀 환경인 유흥업소가 연쇄 확산의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는데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와 취객을 보자니 일상으로의 복귀가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심야 배짱 영업에 맞췄습니다. 3층 룸. 소주병과 안주 등이 늘어져 있지만 지인 모임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래도 3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또 다른 노래 연습장. 입구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방마다 취기가 잔뜩 오른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4단계인 거 알고 계세요? 아는데 이거 어떻게 데리고 안 오는데. 백신 배짱도 부리고 우리도 주사 다 맞고 다 했어요. 2차는 아니고. 인정해도 호소했다가 술 먹다 보면 사람이 시간이라는 게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먹히지 않자 되려 큰 소리를 냅니다. 둘이 들어왔다니까요. 진짜 범죄자 같아. 업주는 월세가 부담돼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고요. 저희가 첩보 입수해서 진입을 했고 그 업주 그리고 여성 종업원, 손님 등 총 17명 적발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5곳에서 199명을 적발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향하는 원정 유흥도 늘고 있죠. 부산 유흥업소발 확진자 146명 가운데 30여 명은 타지 사람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과 대구, 경남도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늘고 있죠. 밀집, 밀접, 밀폐, 완벽한 산밀 환경이 연쇄 확산의 주범이 된 겁니다.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확진자 34.5%가 유흥주점 관련인 제주도는 내일부터 유흥시설 전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 일상을 멈춘 지금 음주도 잠시 멈출 수는 없는 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부동산 상황 연이어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가격이 더디게 오르죠. 그런데 올해 서울 노후 아파트 값이 새 아파트의 2배나 올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에 불을 붙인 건데 오락가락한 2년 실거주 규제처럼 설익은 정책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08제곱미터형이 지난달 3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6억 원 올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재건축 조합도 이미 이제 설립이 됐고 앞으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은 3.06%. 준공 5년 이하 신축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동남권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개 새 아파트값 오름세가 가파른 법이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밀어올린 노후 아파트값 상승폭에 압도당한 겁니다. 규제 완화는 사업 낙관론을 키우고 실거주 의무 2년 같은 규제 강화는 조합 설립을 서두르게 만들면서 노후 단지의 재건축 열풍을 부풀렸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집주인 실거주 2년 규제는 전셋값 상승과 주택 수요자 혼란만 불러온 채 백지화된 상태. 서둘러서 조합인가를 받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제 이 2년 거주 조건이 만약에 또 없어지면 이거 역시 또 호재로 작용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당국의 설익은 정책이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더 흔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는 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는데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물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말은 진짜일까요? 그럼 그 말의 근거로 삼는 통계는 어떤 걸까요? 김주용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지난달 입주를 마친 서울 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 1,500세대 중 500세대가 국민임대로 공급됐습니다. 국민임대에 들어가려면 무주택은 물론 월소득과 보유자산, 자동차값 기준 등을 두루 충족해야 합니다. 근데 임대 쪽은 그거보다 크기가 좀 작아요. 임대는 SH랑 하는 거지 저희랑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된 아파트지만 정부 입주 통계에는 포함됩니다. 정부 통계에는 이외에도 공공분양은 물론 주로 초고가로 분양되는 소규모 단지의 후분양 아파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더 체감될 것입니다. 반면 민간에서는 평균적 수요자들이 주로 몰리는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입주 물량을 두고 정부는 늘어날 거라고 하고 민간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정반대의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와 정부 통계 간의 상당한 괴리로 인해서 시장 혼선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통계가 시장 니즈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수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유력 인사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 병원이 지난달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와 직원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해킹 배후가 북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병원의 의료 기록을 해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또는 받고 있는 대한민국 유력 인사들의 건강 상태가 북한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11일 발생한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김숙희가 배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위장 사이트를 역추적했더니 김숙희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카이스트 해킹 때 활용한 IP 주소로 이어진 겁니다. 김숙희 조직이 사용을 했었던 IP 대역이나 도메인들과 연결고리가 김숙희는 병원 서버에 시스템 파괴와 정보 유출 목적의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뒤 직원 컴퓨터 62대에 접근해 의료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해킹으로 환자와 직원 7천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포함해
진료 기록과 엑스레이 등 의학 사진도 유출됐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시설의 선물을 받고 조사를 한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은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한화 김승현, CJ 이재현 회장 등 정재계 유력 인사 다수가 다녀간 곳입니다. 이들의 내밀한 의료 기록까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해킹도 도발이다.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그런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북한은 최근 대남 선전 매체를 동원해 해킹 범죄를 무작정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는 건 무식과 무지의 극치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어제 여권 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회유를 받았다는 폭로를 한 데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입장문의 내용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민주당은 찾아왔다는 인사가 여권의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반격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동훈 전 대변인의 공작 주장에 윤석열 캠프는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 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이 전 대변인의 주장이야말로 정치 공작이라며 여권 인사가 누군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누구인지를 그냥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성실히 수사받으시기.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혹은 그 정도 사안을 알고 있는지. 공방은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피해 사실 유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 골프채 받은 정황 포착, 이것은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경찰 사건을 정부의 여권 인사가 덮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당 차원에서 즉각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전 대변인에게 추가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려면 조금 더 사실관계가 이동훈 기자 측에 의해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내 첫 100% 국산 기술로 만든 신한울 원전 1호기가 핵연료 주입을 시작했습니다. 완공 15개월 만에 정부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아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지자체와 주민은 다른 원전의 공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입니다. 빨간 크레인이 오가며 핵연료봉을 원자로에 넣을 준비를 합니다. 한수원은 오늘 신한울 1호기의 연료 주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8일 동안 연료봉 241개를 넣은 뒤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발전소를 완공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운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늦어지면서 오는 8월 완공을 앞둔 울진 신한울 2호기도 운영 허가가 지연됐습니다.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울진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신한울기 3, 4호기가 건설이 멈추면서 아파트도 5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때문에 세수 감소 등 지역 손실액만 1,1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손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보통 2시간, 3시간씩 기다린 거예요. 경상북도는 나머지 원전의 공사를 재개하라며 탈원전 정책 피해 조사를 마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을 활용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전국에서 속속 개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매진 행렬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노란 원피스에 대비되는 빨강과 초록 무늬 스카프를 맨 감각적인 신여성을 그린 이인성의 작품. 한국 리얼리즘의 대가 이쾌대가 1960년 북한에서 그린 항구.
지난달 29일부터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21점을 공개한 대구미술관은 전시 개막 2주 만에 10,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방역 단계에 따라 사전 예약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주말 예약은 매진 행진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 특별전 이전 전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관람객 숫자가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소앞에 선 소녀, 머리에 이고 한 손에 든 백자 항아리가 눈에 띕니다.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한국의 미를 탐구하는 전시인데 이중섭, 박영선, 도상봉의 작품 등 이건희 컬렉션 4점도 포함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21일부터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현재 사전 예약이 가능한 7일치가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증관 입지가 서울로 정해진 데 대해 부울경 예술인들은 문화 분권을 주장하며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한국 프로야구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려진 것과 다르게 NC 선수들이 외부인과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해당 구청은 이들을 허위 진술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NC와 두산 등 선수 5명의 코로나 감염 사태로 리그 중단 결정을 내렸던 한국 프로야구. 이런 대혼란의 중심에는 NC 선수들이 있습니다. NC 구단 선수 4명이 지난 7일 새벽 원정 숙소인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외부 여성 2를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당초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오늘 오후 추가 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과 동선 허위 진술 사실이 확인돼 강남구청이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동선에 대해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해당 자리에 있었던 6명 중 유일하게 백신을 접종했던 도쿄올림픽 국가대표팀 이루수 박민우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오늘 오후 손가락 부상을 이유로 대표팀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대표팀 엔트리 교체는 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대되자 해당 자리의 최고참 선수인 박성민은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한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상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을 굳게 닫고 있던 NC구단도 방역당국의 수사 의뢰가 나오자 대표이사의 사과문과 함께 단장을 직무 배제시켰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남극에 사는 아기 펭귄이 뉴질랜드 해변에 서서 어리둥절해합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 표정이죠. 먹이를 쫓다 3,400km를 잘못 헤엄쳐온 겁니다. 젖은 모래를 눈으로 알고 먹어댔다가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베네치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선두주자들이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달립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경찰이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되돌아오느라 우승권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하는 우스갯말이 있죠.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런데 주최 측은 대회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산악인 고 박영석 씨가 이 산이 아닌가벼 경험담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시샤 팡마봉에 섰다고 뿌듯해했는데 옆에 더 높은 봉우리가 있더라는 거죠.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은 초등학생 딸이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오자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보고 안 되면 툭툭 털어버리자는 뜻인데 나란 일을 그렇게 했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겠죠. 정부 여당이 투기를 잡는다며 내걸었던 재건축 조합은 2년 실거주 의무를 1년 만에 없던 일로 했습니다. 재건축 수요가 가라앉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주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재건축 속도는 더 빨라졌고 시세는 치솟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무더기로 쫓겨나면서 전셋값도 뛰어올랐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고치느라 생돈 들인 집주인,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동네를 떠나 헤맨 세입자들은 그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국민을 뭐로 알고 훈련시키느냐, 국정이 장난이냐고 우라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 시절 등록하라고 적극 장려했던 임대 사업자를 부동산 적폐로 몰아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건 또 뭔가요? 당연히 반발이 거세고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로 물러섰습니다. 세금을 사람 머릿수 기준으로 매기는 종부세 상위 2%도 세계 유례가 없는데 4.4 오입 논란까지 벌어지는 것도 황당합니다. 물이 뜨겁다고 찬물 털고 또 차갑다고 뜨거운 물 터는 샤워실의 바보들이 따로 없습니다. 순 우리말 복장은 이 가슴 한복판을 가리킵니다. 그 국민의 복장을 이리 찢고 저리 긁어 터뜨려 놓고는 미안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 산이 아닌가벼 돌아서는 정신승리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7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아니면 말고 였습니다. 찜통더위에 기온이 쭉쭉 빠지는 날씨였습니다. 하루하루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는 35도, 서울은 33도가 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무실 때도 열대야를 견디셔야겠고요. 내일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와 대구도 33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 폭염 그리고 소나기를 유의하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